여러분 218페이지 31번부터 다시 5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열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31번 들어갑니다. 31번 현상제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배경색과 색 대비를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맞습니다. 이 배경색하고 이 색 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이면은 이 배경색하고 이제 현상제가 흰색이니까 흰색 위로 또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이 올라오면은 서로 대비가 잘 됩니다. 표면 계구부에서 침투제를 빨아내는 것을 흡출이라고 합니다. 흡출작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현상막에 의해 결함 지시 모양을 약간 이렇게 결함에서 올라오는 침투제가 현상제에서 옆으로 살짝 펴집니다. 그래서 결함 지시 모양을 확대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고요. 자외선에 의해 형광색의 빛이 발생하므로 자외선에서 형광색의 빛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형광 침투액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광 침투액을 사용할 때 결함 지시의 식별성을 높인다. 자외선에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1번은 라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32번 침투 탐상 시험을 적용할 경우 검사체의 결함은 언제 판독하느냐 하면은 현상 시간이 지난 직후 보통 한 7분, 현상제 적용은 거의 대부분 다 7분입니다. 그래서 7분이 지난 직후에 판독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결함 판독하는 것은 이렇게 7 내지 60분 사이에 판독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3번 수세성 침투 탐상 시험에서 배액 처리 적용 원칙으로 적절한 방법은 전 처리에서 산 세척할 때 배액 처리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전 처리에서 알칼리 세척할 때 배액 처리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침투 처리에서 침적법을 적용할 경우에 배액 처리한다. 그래서 이 침투 처리에서 말이죠. 이 침투 탐상 시험 하기 위한 용접 재료나 이런 재료를 욕조 속에 침투액을 침투액이 욕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침투제를 이렇게 담궜다가 끄집어낼 때 이 배액 처리라는 뭐냐면은 침투액에 결함 침투 하는 그 부분 말고도 이 잉여 침투액 같은 게 줄줄 흐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과잉된 걸 좀 빼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액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침투 처리에서 붙일할 때 배액 처리, 붙일할 때는 배액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답은이 이제 3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의사지시. 의사지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부정모양, 무관련지시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결함이 아닌 것, 결함처럼 보이는 것, 그것을 의사지시라고 합니다. 의사지시 모양 나타난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놨습니다. 시험면에 대한 전 처리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그렇지는 않고요. 잉여 침투액이 맞습니다. 시험면에 대한 전 처리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닦아내면 거기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침투제를 뿌리고 나면 거기에도 마치 결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지시는 시험면에 대한 전 처리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맞아요. 잉여 침투액이 잉여 침투액이 시험면에 남아있을 때 나타난다. 이게 또 이제 사실은 이것도 잉여 침투액이 시험면에 남아있으면은
그게 그 의사지시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또 자 한번 달을 한번 가봅시다. 현상제 너무 많이 시험면에 적용할 때 나타난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검사원 손에 묻은 침투액이 시험면에 묻어 있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시험면에 대한 전처리가 부족할 때도 의사지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나타난다니까 여기서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 나의 잉여 침투액이 시험면에 남아있을 때 나타난다. 잉여 침투액이 시험면에 남아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해요. 다 현상제 너무 많이 시험면에 적용할 때 나타난다. 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 검사원손이 묻은 침투의 시험면에 묻어 있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34번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여기서 지금 제가 34번 문제는 이거 조금 고려해 볼 문제 같습니다. 지금 책에서 제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보류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사지시 모양 나타나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원인으로 그러면은 가의 시험면에 대한 전처리가 부족할 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의 현상제 너무 많이 시험면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원 손에 묻은 침투액이 시험면에 묻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나 잉여 침투액이 시험면에 남아 있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잉여 침투액이 시험면에 남아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규격집에서 요 부분을 안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맞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 데는 이 34번 문제는 그렇게 적절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요거는 상당히 적절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사실 적절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뭐 요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아마 요런 문제라면 수정을 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극히 좋은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는 좀 어딘가 좀 잘못 연결이 되어 있어요. 35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용어 중 100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00시간입니다. 현상제 적용하고 지시 모양 관찰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다. 이건 아닙니다. 나 결함 지시 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결함 내부로 유체가 침투하는 유체 시간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 침투 지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시험체 표면에 미세한 분말과 현타객을 적용하는 시간이다. 요것도 아닙니다. 자, 라번이 한번 봅시다. 시험체를 침투제에 계속 침즉시키지 않고 표면 잉여 침투액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도록 하는 시간이 표면에 잉여 침투액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흘러내리도록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기에 란데 이 35번 문제도 여러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왜 하냐면 현상제 적용할 때 하고 나서는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함지시 모양을 만들기 결함 내부로 유체가 침투하는 유체 시간도 아닙니다. 다의 침투지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시험체 표면에 미세한 분말과 현타객을 적용하는 시간. 이게 뭐냐면은 현상제 적용이거든요. 다는 현상제 적용이고 가도 현상제 적용이고 나는 결합 내부로 침투제가 침투하는 시간 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35번은 여러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라번이 맞아요. 36번 수세성 형광 침투액은 FA로 표시합니다. 수세성 형광 침투액과 건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 절차 순서로 적절한 것은 자
침투 비파견은 하여튼 전 처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 처리. 그래서 나와 다가 여기에서 해당하는데, 그 다음 전 처리하고 나서는 뭐를 합니까? 침투 처리를 하죠. 침투 처리를 하고 수세성이니까 세척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식 현상제니까 세척 처리하고 나서 건조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상 처리, 그 다음 관찰, 그 다음 후처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36번은 정답이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면서 34번 문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래도 뭐 한번 참고로는 보세요. 제가 보건 데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7번 침투액의 적용 방법 중 가장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며 균일한 도포가 가능하고 과잉 분무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흘러내리는 침투액이 없어 침투액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해놨습니다. 정전기식 분무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제가 다녀보고 하니까 잘 안 쓰더라고요. 이 정전기라는 거는 이제 전기식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전기를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평형 상태에 있는 걸 우리 정전기라고 하는데, 이 정전기식 분무법이다. 정전기식 분무법이다. 여기에, 하여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여기 현장에서는 많이 적용을 안 하던데, 정전기식 분무법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8번 침투 탐상 시험 중에서 제거 방법이 다른 검사는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은 A, FA,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은 FB나 FD인데, 여기서 후유화성 FB나 FD는 전부 다 A라는 말이 없지만 이렇게 유화제를 뿌린 후에 다시 이제 또 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두 가지가 다 물로서 제거하는 게 같은 방법이고, 다에 또 봅시다. 후유화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도 물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는 물로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라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 탐상 시험 VC인데, C는 그 용기 속에 신느나 이런 기름 같은 걸 넣어서 그 성분으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자, 3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에 분리해서 단조품, 아변품, 압출품, 압출품, 랩 결함 검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표준 침투 시간이 10분입니다. 본래는 다른 것은 다 5분인데 여 밑에 또 있네요. 아변 압출 단조품의 랩 및 갈라짐, 요즘은 균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탐상할 경우에는 10분을 적용한다. 나머지 재료에서는 모두 5분을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40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결함 탐상할 때 나타나는 침투 지시 모양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아로이로나 대각선이라 이래 있는 것 같으면 분산결함이 되는데, 동일선상이고 상호간 거리가 몇 밀리미터 이하일 때를 연속 침투 지시 모양으로 규정하느냐 하면은 2mm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 결함의 길이는 각각의 결함 길이와 그 사이의 거리를 합친 값입니다. 그 다음 41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규정하는 유화 시간의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염색 침투액을 사용하거나 형광 침투액을 사용하거나 무조건 2분입니다. 그래서 나합은 이미 벌써 틀렸네요.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형광 침투액 사용할 때는 3분 이내를 적용하고요. 염색 침투액 사용할 때는 30초 이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합은 틀렸습니다. 42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시험 장치를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시험 방법,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 속건식 현상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다른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용제 제거성일 때는요, 전철이나 익력 침투액 제거나 이렇게 할 때도 캔에 들어있는 신나 같은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캔 한 통이 있으면 되고요. 염색 침투액 캔 한 통이 있으면 되고, 속건식 현상제, 휘발성 물질이 된 데다가 건식 분말이 들어있는 속건식 현상제, 그것도 캔입니다. 그래서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액 속건식 현상법은 캔 3개와 그 다음에 헝겊이나 혹은 킴 타월즈가 있으면은 야외 어느 곳에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절대로 장치가 필요 없다. 자, 그래서 42번은 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형광 침투제에 사용되는 자외선 등의 파장 범위로 적한 파장 범위, 이것 몇 번 했습니다. 320 내지 400 나노미터. 그러면 옹스트롱으로 하려면은 3200 내지 4000 옹스트롬입니다. 그럼 이 자외선 등의 중심 파장은 이 중심입니다. 365 나노미터. 옹스트롱으로 하려면은 3650 옹스트롱이 된다 하는 것도 이제 뭐 아주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44번은 이제 금속 재료입니다. 재료의 소성 변형 생길 때 금속이 경화하는 현상. 그리고 금속 재료를 왜 우리가 많이 쓰느냐 하면은 고무 같은 건 어떤 모양으로 가공했다 두면 그대로 돌아오죠. 이건 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속 재료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안 돌아옵니다. 이게 소성 변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속이라고 보통 금속이 말이죠. 외부에서 이제 힘을 가하면은 거기 원자들이 있어요. 입자들이 이게 밀려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슬립이라고 하는데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 원자 위치가 바뀌죠. 그걸 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밀려가서 어느 한 곳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이상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모았을 때 그 원자들이나 이 결정 입자들이 그 우리가 필요한 좁은 공간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성 경화 또는 가공 경화 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변형 경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4번은 가가 되겠습니다. 금속은 이렇게 소성 변형함으로써 가공 경화가 되거나 변형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것은 이제 몇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45번. 이 문제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 중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금속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좋은 건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금속을 다 외우면 좋지만 그렇게 다 못 외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철, 니켈, 코발트가 뭐냐면 대표적인 강자성체 재료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강자성체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보니까 철, 니켈, 코발트를 보기에 다 넣어줬죠. 그러니까 안티모니 우리가 안 외우더라도 이게 반자성체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6번 철, 탄소, Fe-시기에 존재하는 금속간 화합물입니다. Fe3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Fe3C는 금속간 화합물이라 하기도 하고요. 시멘타이트라 하기도 합니다. 자, 변형하기 쉽고 인성이 크다는 반대입니다. Fe3C는 변형이 어렵고 인성이 큰 것이 아니라 취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상, 둥근 형태, 망상, 거물 모양, 입상, 곡식, 알갱이처럼 생긴 그래서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구상, 망상, 입상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나아버리 정답입니다. 다 전기저항이 낮으며 금속적인 성질이 우수한 것이 아니고 비금속적인 성질이 강합니다. 라 성분금속 중에서 낮은 용융점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용융점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한 1150도 정도 되면 잘못하면 충격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 금속과 나무를 별로 안 썼는데 요즘에 다루면서 열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분해를 시키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다른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47번 FEC 상태도에서 탄소강 표준 조직에 속하는 것은, 자, 이 문제도 몇 번이나 등장한 내용입니다. FEC 상태도에서 탄소강 표준 조직이라는 것은 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공기 중에서 쭉 냉각시켰을 때 그 나타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제일 페라이트,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가에서는 왜 틀리냐, 마텐자이트 이 조직은 담금질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고요. 그 다음 나의 소르바이트도 이건 뭐냐면은 담금질한 마텐자이트 조직을 뜨임하면은 트루스타이트가 되고 트루스타이트를 다시 뜨임하면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열처리 조직이고요. 나의 베이나이트는 열처리 조직인데 이건 항온변태 열처리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항온변태 열처리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우리 담금질 할 때는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는데 이 마텐자이트 조직은 경도가 제일 높아요. 높은 대신에 취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텐자이트를 그냥 쓰기보다는 뜨임을 살짝 해가지고 경도는 좀 떨어뜨리더라도 강인성을 높인 그런 열 처리를 많이 해서 씁니다. 그런데 또 마텐자이트보다 경도는 약간 낮지만은 강인성이 좋은 베이나이트 조직을 많이 적용합니다. 이 베이나이트 조직은 뭐냐 하면은 항온열 처리하는 거예요. 염료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열처리 조직 만든 것이 베이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이나이트 조직이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마텐자이트보다 장점이 많은데, 단 이 베이나이트를 만들 때는 항원 열 처리할 때 염료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조치라든지 비용이 들거나 또 염료를 쓸 때는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텐자이트나 소르바이트나 베이나이트는 여기에서는 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조직이기 때문에 표준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표준 조직에 해당하는 페라이트, 폴라이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고온 조직인 오스테나이트까지가 이제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표준 조직이 되겠습니다. 48번 주요 성분이 구리, 납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속 베어링용 금속 재료 합금은 켈멧이라고 합니다. 구리, 납으로 합금한 것 중에서 고속 베어링용 금속 재료로 쓰이는 것은 켈멧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49번 4% 구리, 2% 니켈, 1.5% 마그네슘이 첨가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알루미늄이 주축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합금은 뒤로 보내놨지만 알루미늄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4% 구리, 2% 니켈, 1.5% 마그네슘이 이거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힌트로 많이 했죠. 알루미늄 앞에는 뭡니까? 알구니마와이.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로 안 까먹어요. 알구니마와이. Y 합금입니다. 이 Y 합금은 내연기관,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로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이는데 요거는 알루미늄 합금인데 요거는 뭐라고 제가 아마 앞에서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알리마시구로, 알루미늄, 니켈, 마그네슘, Si, 구리, 알리마시구로, 이게 로엑스고, 그 다음에 라우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구시라. 요거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Y약금은 알구니마 Y, 로엑스는 알리마시구로, 라우타는 알구시라. 저 세 가지가 다 알루미늄 합금인데 모두 다 내연기관, 실린더, 헤드 등에 쓰인다. 자,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알루미늄 합금이다. 자, 마그날륨은 하이드로날륨과 같습니다. 알마하내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50번 비철금속. 철이 아닌 금속을 우리는 전부 다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비철금속 알루미늄의 특성 설명 중에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자, 항상 채심입방 격자가 아니고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틀렸지요? 나 강 대비 비중이 가볍다. 강은 7.87인데 알루미늄 2.7입니다. 훨씬 가볍습니다. 주조품 제작할 때의 주입온도는 1000도씨 정도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의 녹는 온도는 몇 도냐면 660도씨입니다. 알루미늄은 용융 온도가 660도씨니까 1000도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죠? 알루미늄은 660도씨다. 660도씨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1000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죠? 이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이 구리보다 높다. 구리보다 낮습니다.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은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다.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은, 구리, 금, 알루미늄. 51번 흑연 구상화를 위해 선철 용해할 때 주입전 첨가하는 것은 여기에 잘 나와 있네요.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여기에 이제 구상화 주철 접종제인데요. 이때 나오는 어떤 데는 이렇게 이제 실기시험 칠 때, 요즘은 이제 어디 실기시험 있느냐 하면은 금속재료 기능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재료 기사시험에 실기필답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구상화 주철 중에서 그 둥글게 되어 있는 그 조직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불스아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흑연이 둥글게 되어 있고 바깥에는 그 순철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 마치 황소의 눈처럼 크다 이래서 불스아이라고 합니다. 자, 세륨은 여기에서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오. 자, 52번 FEC 평형 상태도에서 알파 고용체 플러스 용융액.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고용체입니다. 내가 보건데 요거 우리가 FEC 평형 상태도에서는 요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바꿔버립시다. 알파 요런 요것도 좋은데 여러분 좀 바꿔 버립시다. 뭐로 바꾸는 게 좋냐 하면은 델타 FEC 상태도라고 해서는 델타 고용체 여기에서도 또 한번 바꿔 봅시다. 감마 고용체 이렇게 바꿔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델타 고용체를 그 용융액 액체입니다. 액체가 포위하고 있다가 요 포정 반응을 지나면은 감마 고용체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 포정 반응이라고 하는데 포정 반응 여러분 몇 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은 탄소는 0.18%, 탄소는 0.18%, 그 다음에 탄소는 0.18%이고요. 온도는 1490도씨다 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자, 이 공석 반응은요. 공석 반응은 그 감마 고용체에서 알파 고용체와 시멘타이트가 청상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 석출이기 때문에 줄여서 공석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 고용체와 금속과 나물 두 개가 청상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 라멜라라고 하는데 이 조직을 공석 변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현미경으로 보니까 마치 진주처럼 보이더라 해서 펄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반응은요. 공동정출이라는 거예요.
액체에서 고용체가 나오는 거. 쉽게 말하면 고용체는 고체지요. 액체에서 고용체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반응이라는 겁니다. FEC 평형상태도에서는 이렇게 액체에서 1130도, 탄소 4.3%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액체가 감마 고용체와 시멘타이트 두 개 고용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정반응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은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의 편정반응이 이거 있는 건 FEC 평형상태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굴이나 납처럼 이렇게 서로 녹는 온도나 비중차가 있는 이 금속이 녹였을 때 액체 상태에서도 따로따로 놉니다. 그 다음에 고체가 될 때도 그 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리가 되고, 이게 이제 서로 화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되가 그냥 덩어리로만 뭉쳐 있는 겁니다. 이걸 편정반응이라고 합니다. 편정반응. 근데 지금 편정반응 상태도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편정반응 상태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도를 내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으라면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상태도에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액체 1, 액체 2, 액체 A, 액체 B 또는 액체 L1, 액체 L2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무조건 나타나면 그것은 볼 필요도 없이 편정 반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52번까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꽤 흘렀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